토론문은 자료집 109페이지 이하에 있습니다. 조영래 변호사는 학생운동가로서, 반독재 투쟁가로서, 인권 변호사로서, 또 문필가로서 다양한 면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조영래 변호사를 추모하는 행사들 또한 그의 다양한 면모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도 합니다. 법률가로서 조영래를 추모하는 여러 가지 행사도 개최된 바가 있고요. 토론회도 많이 열렸습니다. 이 토론회들 모두 이 조영래 변호사가 활동하던 그 당시의 상황, 그러니까 즉 과거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 조영래 변호사의 삶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가치관과 지향에서 바라보는 현재의 법적 과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 토론회의 이 주제는 이른바 공익변호사로서의 조영래 변호사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사실 조영래 변호사가 스스로 본인을 공익변호사라고 지칭하거나 자신이 수행한 사건을 공익사건으로 특정하였다고 하는 자료는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조영래 변호사가 수배 시절 랠프 레이더와 소비자 운동을 지인에게 언급했다는 사실이라든지 또 미국을 방문해서 그와 교류했다는 사실, 조영래 변호사의 석선 논문 주제가 각주 146번에도 있습니다만 공해소송에서의 인과관계 입증에 관한 연구, 현대형 소송에 대한 관점에 대한 문제 제기죠. 에 대한 소송을 통한 이런 점을 봤을 때 소송을 통한 사회 변화 내지 당시의 주류적인 인권 변론과 다른 성격의 소송에 대해서 깊은 관심이 있었고 이를 실천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각주 147번에 조영래 변호사가 이제 미국의 ACLU라고 하는 인권 단체에 방문해서 그 방문했던 경험을 아내분께 서신으로 전달한 부분이 있습니다. 관심이 가지는 대목이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조영래 변호사가 개소했던 법률사무소 명칭인 시민공익합동법률사무소, 그리고 공익소송의 효시라고 일컬어지는 망원동 수재 사건의 주심 변호사였다는 점에서 우리가 공익변호사로서 조영래 변호사를 추모하며 현재성을 음미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추모자람에서 양건 교수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는데요. 법률 전문가로서 입장에서 볼 때 망원동 수재 사건은 조 변호사가 이룩한 어떠한 업적보다도 길이 남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러한 집단 소송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 과거의 수동적이고 방어적인 그런 법률구조 활동에서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것으로, 그리고 단순히 형사 피고인의 인권변호 차원을 넘어서 복지 차원으로까지 인권변호 활동의 폭을 넓혀가는 데 있어서 조영래 변호사가 획기적인 기여를 했고 시작을 한 것이다 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이제 첫 번째 이 토론문은 이제 첫 번째 발제문을 좀 중심으로 토론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발제문도 언급하고 있듯이 공익인권 변론은 한국적 맥락에서 만들어진 조어로서 그 연어는 미국의 공익법, 퍼블릭 인터레스트 로라고 보통 하는데요. 이 공익법에 있습니다. 한국의 공익인권 변론에 대한 검토에 있어서 반드시 미국의 논의를 가지고 올 필요는 없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개념의 연원에 터잡고 있는 미국의 개념 및 이와 관련된 논의를 검토하는 것은 이런 공익인권 변론의 개념과 방향을 상정하는 데 있어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미국의 논의에 있어서 중요한 학자 중 한 명이 이제 커밍스라고 하는 미국의 법학자인데요. 이 커밍스가 미국의 공익법에 대한 논의를 전개한 널리 알려져 있는 공익법 정의를 한 조엘 핸들러라고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 학자의 업적을 평가하면서 이른바 공익법의 역설이라고 하는 개념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 개념에 초점을 좀 맞춰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이 그에 따르면 공익변호사들은 건강한 참여민주주의와 진보적인 사회 변화에 있어서 필수적이고 따라서 사회는 공익변호사계의 확장을 지원해야 한다. 이런 낙관적인 측면도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익변호사들은 자신이 상정하였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실패할 수밖에 없고 최악의 경우에는 자신들이 바꾸려고 하는 정치제도에 의하여 원하지 않음에도 끌어들여질 운명이다라는 비관적인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발제문을 포함한 지금까지 한국의 논의는 사실 낙관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공익법 운동 내지 공익변호사의 인적 물적 활대를 서술하고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이런 우려에 대해서 외국의 논의를 좀 검토해 보면서 한국적인 함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익변호사에 대한 이 비관적인 지점과 관련해서 한들러는 두 가지 우려를 합니다. 첫 번째는 법적 권리를 중심으로 한 전략이 국가작용에 대한 효과적인 이의제기 수단이 될 수 없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공익법의 외부 재정에 대한 의존은 궁극적으로 급진적인 의제를 약화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우선 첫 번째 경우에 이제 저희가 보통 공익소송, 법원을 통한 새로운 규범의 확립 그리고 이에 효과적인 실행에 의존하는 이런 것이 다 법적 권리로 구성하는 전략에 근거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관료주의에 따른 현실적인 저항에 따라 효과적이지 못하다라는 분석입니다. 이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건 일단 추후로 남겨두고 두 번째 부분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이 재정과 관련된 부분인데 한들러는 공익법 운동의 성공을 위해서는 본질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외부적인 재정을 지속적으로 구한다면 공익법 운동의 변화의 시각은 궁극적으로 흡수될 것이다. 그리고 국가나 어떤 기업과 같은 사적 영역의 재정을 의존하는 공익변호사와 관련해서 한들러는 그들은 자신들을 유지하는 어떤 현 상태의 위협을 가하는 것을 피하고자 결국은 자신들의 목적을 개량적인 것이든 어쨌든 점진적인 것이든 수정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의 부분을 직접 언급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를 바꾸고자 하는 집단에 의한 법 개혁적 활동은 미국 사회에 어떠한 대전환을 가져오지 못할 것이다. 이 활동들은 가장 성공한 정도에서만 보면 점진주의, 온건주의다. 이러한 활동들은 현대 미국 사회의 기본적인 정치경제 조직을 건드리지 못할 것이다. 핸들러의 지적과 예측이 한국의 공익법 운동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지적은 충분히 음미할 가치가 있고 그러한 측면에서 현재 공익법 운동의 지형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령 한들러의 언급처럼 외부의 재정에 의존하고 있는 전업 공익변호사 개인 및 조직, 예컨대 로펌 산하의 재정 지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전업 공익변호사 단체들의 독립성은 현재 어느 정도 확보되고 있는가? 로펌의 사회적 책임의 실현이라는 지점에서 혹시 그 활동들을 제한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선은 존재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한국적인 맥락에서 보면 특히 이제 기업 권력의 부정적인 영향력과 피해가 심각하고 또 이에 대항하는 사회 운동은 상당히 활발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공익법 운동에서는 이런 부분보다는 특정 영역에 대한 자원과 편중이 심하다고 볼 수 있는데 자칫하면 기업 권력에 의한 피해자의 과소대표 내지 무대표를 오히려 심화시킬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관련된 부분은 각주 155번에 어떤 차원에서 좀 심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언급을 해두었습니다. 다음으로 공익인권법의 개념을 보겠습니다. 미국에서 공익법 운동이 태동하고 현재까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익변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익법의 정의와 관련해서 이제 발제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과소대표 내지 무대표의 논증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각주 156번의 가장 대표적인 정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영어로 언급을 해두었는데 세 번째 줄에 밑줄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세 번째 줄에 unrepresented or underrepresented in the legal process 부분이 밑줄 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논증이 사실 핵심이라고 보는데 이 부분이 모두 보수 진보의 양 진영에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른바 공익법 운동의 우산에 있는 여러 운동에서 공익법 내지 공익변론의 개념을 비판하면서 다양한 정의가 사실 제시가 되고 있고 각주 158번에 보시면 political lawyering, progressive lawyering, critical lawyering, facilitative lawyering 등등등의 여러 개념들이 사실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개념들은 집단 내지 변론의 활동을 기존의 공익변론과 차별화하는 움직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공익인권 변론의 개념과 관련해서 우리의 개념은 인권이 부과된 점에서 공익소송의 개념에 인권이라는 규범적 기준이 개념 표지로서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공익인권 소송은 그 개념의 유래가 미국의 공익법 운동의 전통과 한국의 민주화 운동의 전통의 결합물로 만들어진 조어라 하더라도 그 현대적 의미는 공익소송과 인권소송의 병렬적 결합이 아니라 공익소송의 판단 기준 내지 한계로서 인권이 제시되는 통합적 의미로 재구성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 이러한 가치지향적인 개념 정의에 더해서 미국의 공익법 운동에 대한 진보적 입장에서 제시되는 비판에도 더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언급한 권리에 기반한 법적 권리에 기반한 접근이 급진적인 사회 변화의 임무를 맡는 데 부적합하다라는 비판 외에도 변호사에 의해서 이끌어지는 전략, 변호사에서 리드되는 전략이죠. 그 전략이 진정한 참여 민주주의를 약화시킨다. 그리고 의뢰인에게 이중의 소외, 그러니까 사회로부터도 소외되고
또 변호사로부터 소외된다. 이런 이중의 소외를 부과될 수 있다는 비판도 있고 또 이러한 상황을 이른바 변호사 지배라고 부르며 이러에 대한 우려는 공익법에 대한 가장 강력한 비판이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과소대표 내지 무대표의 논증과 확산이익 관련된 부분입니다. 발제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공익법의 개념, 그 개념 요소로서 확산이익과 사회적 약자의 이익을 제시하고 있는 논증이 있는데요. 이게 바로 이 과소대표 내지 무대표의 논증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이 곽주 156번의 이 정의가 사실 제일 대표적인 정의인데 이 부분을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최초의 정의는 사실 이것은 아니었고 최초에 논의됐던 정의는 이른바 외부적 편익을 핵심으로 하는 경제적 분석에서 출발을 했고 이후 외부적 편익에 대한 기준에 대한 대표성이 충분히 달성되는 것으로 하는 그런 입장이 반영돼서 이른바 이제 과소대표 내지 무대표의 논증이 하나의 정식으로 확립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이제 드리냐면 사실 114페이지에 있는 확산 이익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것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정식에서 확산 이익이 가지는 중요성이 상당히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공익 소송을 대표하는 개념으로 많이 언급이 되기도 합니다. 이 확산 이익이라는 것이 디퓨즈 인터레스트의 번역어인데요. 이게 미국의 공익법 운동에 대한 논의와 이 정식이 1990년대에 국내에 소개가 됐는데 우리가 말하는 공익 소송의 개념, 공익법 운동과 확산 이익의 관련성에 대해서 공익의 대표적인 예로 확산 이익이 제시되거나 심지어는 사실 공익과 확산 이익을 등치시키는 논의가 제시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논의가 공익법 운동과 집단소송제가 단선적으로 연결시키는 결과를 낳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집단소송제의 도입이 찬반을 떠나서 또 그리고 이런 뭐 과소대표 내지 무대표의 정식이 타당한지를 떠나서 이 논의의 흐름은 공익권 소송 내지 공익법 운동이 가치 중립적이거나 탈정치적이다라는 오해를 준다. 그리고 이 정의에서 156번의 정의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게 대표적인 정의인데 확산된이라고 하는 표현이 빈곤과 사실 이제 병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그러니까 그 이익이 대표되지 못하는 집단이 보유한 속성이 하나로서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확산된이라고 하는 속성이 공익법 운동을 상징한 미국에서의 논의에서도 이 속성이 공익법 운동을 상징하는 개념으로 자리 잡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집단소송제가 공익법 소송의 기묘한 과제인가에 대해서도 의문이 있습니다. 현 인권의 제도화에 따라 사법적인 권리구제 방안 외에도 입법행정 내지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한 공익 내지 인권의 실현이 가능하여졌고 실제 많은 공익인권 사건에 대한 해결이 사법 외의 다양한 국가작용에 의해서 또는 국가작용에 대한 직간접적인 개입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볼 때 집단소송은 중요한 과제이고 이것은 도입하는 건 필요하지만 이것이 공익법 운동을 대표하거나 상징한다라는 인식은 많은 오해를 낳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변호사는 아니고요. 변호사들이 주축이 된 전문가 그룹과 함께 활동을 하고 있는 활동가입니다. 활동가 입장에서 오늘 그 주제 공익인권 변론의 어제와 오늘이라고 하는 주제로 또 30년 전에 타계하신 고 조용래 변호사님을 기념하는 행사의 하나로 마련된 자리에 제가 참여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드리고요. 마침 오늘 주제가 제가 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이기 때문에 앞에서 발제를 해주신 두 분의 발제문을 유심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 제가 있는 참여연대 공익법센터가 11월 9일로 20주년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그러지 않아도 20년 전에 과연 뭘 하기 위해서 우리 센터가 출범을 했고 또 그동안 20년 동안 어떤 일을 했을까라고 하는 좀 성찰이라고 하면 성찰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 과정에 중에 이번 토론에 참여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오늘 공익법 운동, 공익 변론에 대해서 저희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의 경험도 함께 나누고 또 다른 단체 여러분들의 생각도 공유하면서 앞으로 더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영감을 또 얻는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사실 좀 이론적이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하지 않고요. 활동을 하면서
두 분의 발제에서 어떤 점을 좀 더 고민을 해야 될지에 유념을 하면서 토론문을 좀 작성을 했습니다. 좀 두서가 없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하긴 한데요. 말씀을 드리면 우선 첫 번째로 발제를 해주신 연 변호사님의 공익인권 변론의 역사와 과제를 들으면서 제가 생각한 바를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아까 송상물 변호사님께서도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해주시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호소를 해주셨는데 최근 들어서 특히 공익변론, 공익소송 에서 공익의 개념 정의가 정말 필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뭐 아까 앞에서 충분히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덧붙이는 거는 사족이 될 것 같긴 한데 최근에 뭐 저희 센터 같은 경우도 20년 동안 한 100건 정도를 100여 건 정도의 소송을 수행을 했더라고요. 이제 뭐 당연히 많이 졌죠. 그 중에서 이겼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뭐 한 10% 정도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들어서 이런 공익소송에 패소했을 때 천편일률적으로 패소자 부담주의가 적용되어서 저희 단체 같은 경우도 소송 비용을 부담해라라는 그런 공문을 받기도 했습니다. 뭐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단체들도 큰 경제적인 어떤 제약이 되고 있고 특히 지방에 있는 조그마한 단체들은 단체의 존립까지도 위협을 받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염영국 변호사님 발제문에서는 문제 제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전통적인 개념의 공익사익 이론 구조로 이해되지 않는 새로운 현상이다. 공익법 운동이라는 것이. 그래서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공익은 이런 것이다 라고 정의해 주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야기되고 있듯이 다수의 이익인가? 확산한 이익인가? 사회적 약자, 소수자의 권리 보호를 공익으로 보아야 하나? 라는 의문이 여전히 남고요. 저희 참여연대 경험을 빌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1994년에 출범을 했고 제가 있는 센터는 2000년에 발족을 했습니다. 당시에 보면 공익법 운동을 표방을 했고 그때 고민한 공익법 운동에서 공익이란 제가 자료집에서 발췌를 했는데요. 미처 권리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나 사회 저변에 흩어져 있어 사회 전체적으로 보아 중요한 권리를 대변하는 것으로 파악을 한 것 같습니다. 그 사회에서 어떤 이익이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뭐 다른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이익을 얻는 데 비해서 법률 구제 비용이 많이 든다든가 분쟁을 통해서 결국 얻어지는 이익이 작은 권리 이익이 때문이라는 것이 한 이유입니다. 이러한 흩어져 있는 다수의 이익은 권리 실현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비해서 권리 실현의 비용이 많은 사안이고 예로 소비자, 환경 피해자, 불공정 거래 피해자 등 대부분 경제적 약자의 권리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흩어져 있는 다수의 작은 권리를 찾기 위한 노력이 정부나 기업으로부터 정책의 변경을 이끌어내 우리 사회의 공익을 수호하고 실현해내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것이 아까 앞에서도 언급하신 고 조영래 변호사님이 주도하신 서울 망원동 수재 및 국가상대 손배 소송인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소액의 피해 구제를 받기 위한 권리 찾기 차원이었지만 결국 정부에게 수해 예방 대책을 세우게 하고 수재 예방 시설을 강화하도록 정책 변경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사회 전체의 이익을 가져온 것입니다. 앞에서 이 비판적 시각도 있긴 하지만 여전히 영미법 체계에서는 공익을 이제까지 법적으로 제대로 보호하지 않았던 이익이다라고 하는 개념을 쓰고 있는 것이고 공익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권리지만 잘게 쪼개져서 개개인에게 흩어져 있다라고 하는 권리로 인식을 합니다. 현실적으로 이렇게 되다 보니 법원이 해석을 통해 또는 법률에 구체화함으로써 현실적으로 이런 공익의 개념이 적용이 되어야 하는데 사실 아까 앞에서도 지적하셨듯이 법원은 본질적으로 보수적이고 과연 해석을 통해서 공익의 영역을 어디까지 확장할까라고 하는
의무는 확장할지는 사실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여연대가 출범하던 1990년대 초반 또 2000년대 초반 그때의 공익과 지금의 공익은 어떨까? 다른 건가? 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리고 오늘 이런 토론의 자리가 마련된 것도 공익소송이 사회적 큰 역할을 한 것이다라고 평가를 하지만 여전히 좀 더 많이 활성화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전제에서 열렸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다면 왜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지에 대해서 당연히 짚어봐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앞에서 두 분께서 충분히 방안도 제시를 해주신 걸로 알고 있고 덧붙일 수 있는 다른 어떤 뾰족한 수가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크게 제도적 미비가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적인 미비라고 하는 부분에 채우기 위해서는 시민사회의 역할이 크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법원은 속성상 보수적이고 그다음에 정부가 알아서 제도를 개선해 주지는 않았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 시민사회가 어쨌든 선도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야 되고 그리고 제도 필요성에 대한 여론을 조성하면 그제서야 정부도 거기에 따른 제도 변화로 나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논의를 조금 고민을 하면서 공익인권 변론이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떤 역할을 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았고요. 앞에서 발제하신 분의 내용에서 정리를 하는 차원에서 제 나름대로 정말 개인적으로 한번 구분을 해보았습니다. 일제시대의 인권 변론을 공익으로 볼 수 있느냐라는 말씀도 잠깐 하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연 변호사님의 구분에 따르면 아무래도 일제시대를 거쳐 독재 정권 시대의 인권 변론을 1세대 공익 인권 변론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분들은 결국은 일제의 한관 한 축이 되었고 또 이후 독재 시대에는 민주화에도 기여한 그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2세대는 이제 민주화 이후 시민사회가 활동을 활발하게 하던 그 시대와 좀 맞물려 있는 것 같고요. 그때 민변 참여연대, 환경법률센터 이런 법률가와 활동가가 결합하거나 변호사 주도하는 단체들이 이런 공익인권 변론 활동을 수행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조금 더 이전에 비해선 다변화된 영역에서 공익인권 변론 활동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3세대라고 하면 이제 아마 2000년대 중반 정도 공감가치 전업적 공익인권 변론을 표방하는 단체들이 나서기 시작하고 또 로펌이나 이런 데도 그런 공익 인권 센터들이 생기면서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 한편 사회적으로는 로스쿨이 도입되면서 변호사 수가 좀 많아지면서 다방면으로 공익인권 변론 활동을 하려는 분들이 확산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분들을 역시 이전의 세대들과 마찬가지의 역할을 하면서 좀 더 국민의 사법 접근성도 높이고 재판 청구도 실제로 하는 데 기여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역할을 한 공익활동, 공익법 운동의 그런 활성화 방안이라고 한다면 사실 이제 제시를 해주셨는데 제가 그냥 간단하게 정리 겸 생각을 해본 거는 일단 양적 확대가 여전히 필요하다. 다방면으로 많이 확산되긴 했지만 여전히 공익변호사 양적 확대가 필요하고 상근하는 분들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참여연대 같은 경우도 상근하는 변호사님들이 3분 정도 있었는데 사실 중간에 다 나가셨는데요. 그 상근 변호사 혹은 전업적 그 시민 활동에서 공익법 운동을 하는 변호사로서 중간에 중도에서 이탈한 것 물론 지금도
발란티어로 활동을 하시긴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 단체 내부에서 좀 평가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 그런 시간을 갖지 못했는데요. 여튼 다양한 방식으로 많은 변호사들이 공익 활동에 여전히 필요하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그 다음에 이를 위해서는 당연히 국가적 차원에서도 좀 필요하다. 그렇지만 법률구조공단과 같은 그런 역할을 주도하기보다는 아까 앞에서 제안하신 대로 변호사 단체로 그런 건 일임하고 국가는 좀 다른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 어떤 비판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변호사 시험 제도를 좀 변화해서 변호사 수를 대폭 늘려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공익 활동에 염두를 둔 공익 변호사들이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변호사 수 확대를 위한 제도 정비 라든가 이런 걸로 국가가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로펌 차원에서 공익변호사 시스템도 여전히 확대가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2000년대 초반에 저희가 로펌 수준에서 공익 활동 좀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라는 운동을 잠깐 집중적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내부의 규칙도 만들고 하는 성과도 있었다고 자평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앞선 토론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로펌에 소속되었을 때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여전히 공익 활동을 시스템적으로 지원하는 로펌들은 좀 한정적인 것 같고요. 좀 더 많이 확대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도적 뒷받침으로는 병치시킬 수 없다라고 앞에 토론자께서 말씀을 하시긴 했지만 여전히 확산이익 보호라는 공익법 운동을 확산이익 보호라는 것을 공익법 운동의 한 특성으로 인정을 한다면 집단 소송제라고 하는 부분은 도입이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뒤에도 잠깐 언급을 드릴 텐데 96년 11월에 공익소송법이라고 하는 이름의 법안을 가지고 설명회를 가진 기록을 제가 발견을 했는데요. 아마 많은 당시 시민사회 뜻이 있는 분들이 함께 준비를 하신 것 같았는데 내용은 이름은 공익소송법이긴 한데 내용은 집단소송제였어요. 그렇지만 여기에 이제 편면적 패소자 부담주의, 그러니까 소송 비용에 대한 특례를 주었더라고요. 그래서 당시에도 여전히 공익소송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소송 비용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된다라는 고민이 있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부분은 해결이 안 됐구나라는 그런 또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송상교 변호사님 발제는 사실 그 법안 소송 비용과 관련한 제도 개선 논의에 저희 참여연대도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제가 더 더할 만한 거는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시민사회가 지금 한참 안을 준비하고 있는데 저도 민사소송법 개정은 98조의 소송 비용을 규정하고 있는 안을 개정하는 것으로 가는 것이 맞지만 동시에 이제 국회 입법은 워낙에 시간이 걸리니 대법원과 법무부도 할 수 있는 한 선에서는 동시에 제도 개선에 나서야 된다라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공익소송 정의 인정 기준을 법률에 구체화하는 것은 좋겠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아무래도 혼란이나 아니면 불필요한 논쟁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소송 비용은 사실 변호사 비용뿐만 아니라 인지대라 뭐 이런 부분도 다 포함을 하는 것인데 사실 시민사회가 몇 년 전부터 인지대와 관련된 제도도 개혁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고 저희 참여연대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송 비용 일반에 대한 규정인 민소법 98조를 개정하는 것이 큰 틀에서 더 바람직한 거다라는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뭐 1월에 대한변협 토론회에서 법원에서 나오신 분들이 공익의 개념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을 했고요. 그래서 법원이 해석을 통해서 또는 규칙으로
그 공익이 무엇인가라는 거를 정하는 거에 부담을 느낀다면 법률에 그냥 명시해 주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유형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거는 아무래도 명확하긴 한데 앞으로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공익의 영역이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그냥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되나 이런 생각은 좀 해봤고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래전부터 공익소송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서 사회 변화에 중요한 방법이다라고 인식하시고 공익소송을 통해서 뭐 시민운동이든 법률운동이든 해오신 분들이 공익소송 법안을 제출할 준비까지 하신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참 이런 제도 변화가 단시간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구나. 여전히 우리가 그때의 어떤 문제의식을 이어가고 또 제도 개선으로 함께 해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는 계기가 되었고요. 그때 내용은 제가 참고하시라고 그냥 뒤에 덧붙여 놨습니다. 분량을 너무 많이 차지한 것 같은데, 보면은 뭐 집단소송법 내용이에요. 원결 적격을 확대해야 된다. 인지특례, 뭐 입증 책임을 완화하고 증거 개시 제도, 뭐 기판력 인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규정으로 담아 나왔습니다. 그리고 소송 비용에 대해서 편면적 패소자 부담주의를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을 넣어놨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오래전에 법안이긴 하지만 발의되지도 않은 걸로 일단은 알고 있는데요. 발의되지 못했지만 이런 문제의식을 가진 선배 변호사님 혹은 선배 활동가들 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한번 읽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해서 뒤에 덧붙였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우선 존경하는 조영래 변호사님 길이는 토론회에서 발언을 할 수 있게 되어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공익활동, 또 공익변호사들이 다 함께 하고 있는 공익활동 모두 조영래 변호사님으로 대표되는 많은 선배 변호사님들의 활동이 자양분이 되어서 가능한 활동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발자취를 따라가는 입장인데 그런 입장에서 조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짧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두루라는 단체에서 일하고 있고, 두루는 설립 과정에서 법무법인 지평이 주도적으로 설립을 하였습니다. 지금은 두루와 지평과 별도의 법인이 설립이 되어 있고, 여기에는 11명의 공익전담 변호사가 각자의 영역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두루는 주되게 활동하는 영역은 장애인 인권 영역, 아동 청소년 인권 영역, 국제 인권 영역, 그리고 사회적 경제 영역, 그리고 최근에 신설한 환경 영역, 이렇게 5가지 영역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저는 그중에서 이주민과 난민, 또 장애인 인권 영역의 일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한 3년 정도 동안 공변 모임이라고 하는 이제 구체적인 실체가 있는지 알 수 없는 모임에서 사무국원으로 일을 했었고, 또 작년에는 두루와 광주에 있는 동행이라는 단체에서 공변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를 처음으로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실태조사를 하면서 생각했던 것들, 또 짧은 경험들, 그런 것들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무래도 저는 비교적 젊은 변호사로서, 또 오랫동안 변호사로 일하고 싶은 사람으로서 지금 현재 공변 생태계를 조금 진단을 해보고, 특히 얼마나 오래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지속 가능성의 면들을 조금 나눠보고자 합니다. 일단 공익인권 변론 분야에는 최근에 작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일단 공익전업 변호사라고 하면은 공익 변호사라는 이름을 처음 쓰는 단체는 아무래도 공감이었던 것 같습니다. 공감이 설립된 것이 2004년인데요. 지금 2020년 현재는 저희 작년 실태조사 기준으로 단체가 46개 단체의 공익 변호사가 있었고요. 지금
공익변호사가 모여있는 텔레그램 방 기준으로는 공익 전담 변호사가 약 120명 내지 13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법전환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 변호사가 증가를 많이 하였는데 2020년에 2만 5천 명을 넘었다고 들었는데 여전히 변호사 수가 굉장히 적고 또 변호사 수 중에서도 공익 변호사의 수는 늘어났다고 해도 아주 미미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시대 변화에 발맞추어서 또 시민사회 운동에 발맞추어서 공익 변호사가 활동하는 분야나 존재 지방 같은 것들이 조금씩 변화를 해왔습니다. 처음에 공감은 공익 변호사들이 이제 주도가 되어서 만들었던 단체인데요. 지금은 제가 활동하는 단체처럼 로펌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공익 변호사도 있고 또 활동가가 중심으로 만들어진 시민단체에서 상근을 하는 변호사들도 있습니다. 또 변호사와 활동가가 함께 설립한 단체도 있고 국가나 지자체가 출연한 기관에서 일을 하는 공익 변호사도 있습니다. 또 공익 변호사를 지원하는 단체나 대학교에서 만든 센터 같은 데서 일을 하는 변호사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이나 소득 구조도 그에 따라 좀 다양해졌는데 아무래도 주택에는 시민 후원이 여전히 가장 주됩니다. 그러나 뭐 로펌 후원이나 법률사무소 수입으로 일을 하는 곳들도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공익변호사 활동도 분야가 다양해져서 지금은 여성, 아동, 청소년, 장애인, 이주민, 난민, 성소수자, 빈곤복지, 인신매매, 노동, 환경, 기업인권 제가 뭐 나열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다양한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 변호사님이 이제 공익인권 변론 활성화를 위한 과제와 관련한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대체적으로 대부분의 말씀에 공감합니다.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만 좀 보충하고 추가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일단 공익 변호사의 저변은 여전히 확대되어야 합니다. 수가 늘어났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너무나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지금까지는 사회적 소수자와 약자를 지원하는 분야에 좀 초점이 맞춰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공익 변호사가 보통 본인을 소개할 때 저는 어떤 일을 주로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전문 분야들도 권리 주체, 이를테면 여성, 난민, 아동 이런 식으로 그 주체별로 나뉘어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제를 나눌 때 여전히 포섭되지 않는 주제들이 너무나 많고 그런 주제들이 다뤄지지 않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사회 변화에 발맞추어 분야가 늘어나기는 하겠지만 자연스럽게 확장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일단 수가 좀 많이 늘어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업이 아닌 공익 변호사가 공익 활동을 하는 것도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소득 관련된 얘기가 조금 나왔었는데요. 지금은 다수의 공익 변호사가 시민들의 기부에 많이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부의 형태도 다양해져야 하고 또 소득 구조 자체가 좀 다변화돼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공익 변론이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료 변론이라는 형태를 가장 많이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나 무료 변론이 아니라 수익성 있는 활동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시민의 기부가 아니라 좀 펀딩의 재원이 좀 다양해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또 공익변호사를 양성하고 교육하는 것인데요. 공익변호사들은 아무래도 새로운 사건을 기획하고 또 법원에서 인정되기 어려운 사건을 다루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도 개선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점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망원동 수재 사건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망원동 수재 사건이 시사하는 바가 저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을 해야 되는 것이 있고 새로운 것을 해야 되는 것이 있고 그런 점에서 되게 어려운 활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묻힌 권리들을 발굴해야 하고 새로운 수단을 굉장히 많이 동원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익변호사는 굉장히 치열해야 하고 또 논리적으로 빈틈이 없어야 하는데 양성과 교육은 그럼 어떻게 되고 있는가 하면 사실 좀 어렵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실태조사를 했을 때 공익변호사로서 가장 힘든 점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1순위가
전문가로서 역량 강화를 혼자서 해내야 한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것을 혼자 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스쿨 내 공익변론 교육이 강화돼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 공익변호사 업계 내에서도 교육에 대한 양성에 대한 의식이 조금 생겨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양성 프로그램이 거의 없다시피 한데요. 최근에 서울변회에서 그 프로보노 지원센터에서 예비법률가 공익인권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실무수습을 받는 로스쿨생을 대상으로 한 실무수습 프로그램을 기획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들은 저는 눈여겨볼 만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공익변호사 펠로우 제도를 아까 염영옥 변호사님이 잠깐 언급하셨는데 사실 지금의 펠로우 제도는 한 2년 정도의 약정으로 사실상 활동할 수 있는 지원금을 주는 것에 불과합니다. 실은 펠로우 기간 동안 어떻게 공익변호사로서 일을 할 것인지 좀 양성 부분에 초점을 맞춘 부분은 거의 없지 않나, 그런 점이 부족하지 않나. 그러면은 2년 동안 지원금을 받고 난 뒤에는 어디서 뭐 어떻게 일을 해야 하나, 그런 점에 대한 고민이 좀 함께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공익변호사 실무교육 프로그램도 확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프로그램이 어떤 게 있을까 찾아보니 희망법에서 계속 하고 계시는 공익인권법 실무학교가 있었고 올해 저희 두루에서 처음으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와 함께했던 새내기 공익변호사 실무교육이 있었습니다. 저희 교육 같은 경우에는 이제 7주 동안 이루어졌고 그 기간 동안 소송서면 작성하고 첨삭하는 것, 공익소송을 기획하는 것, 또 국제인권 관련해서 규범을 어떻게 활용할지, 메커니즘을 어떻게 활용할지, 인권위 진정을 어떻게 할지 이런 다양한 수단들을 공익변호사가 많이 쓰는 수단들을 좀 교육하고 실제로 해보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긴 기간 동안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들으시는 분들이나 뭐 유튜브 라이브 보시는 분 중에서 올해나 또 내년에 공익변호사 새로 시작하시는 분이 있다면 저희 교육 프로그램에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익활동 자체가 좀 확대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전업이 아닌 변호사님들도 좀 공익활동에 많이 참여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제가 로펌에서 하시는 공익활동을 옆에서 볼 때 드는 생각은 되게 저런 바쁘신 와중에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반면에 좀 그래도 너무 좀 아쉽다라는 생각도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지금 로펌이 아까 연 변호사님이 언급하기로 로펌에서 일하는 변호사가 전체 변호사 중에 50%를 넘는다고 하는데 매출액으로 보면 대형 로펌, 이른바 대형 로펌이라고 부르는 6개 로펌이 매출액이 전체 변호사 매출액의 37%를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매출액을 내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대형 로펌들은 이 사회적 영향력으로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면은 거의 하고 있는 것이 없다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이 로펌들에서 전담 변호사를 채용을 해서 그런 공익 전문 분야에서 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공익단체와 연대해서 활동을 하고 또 지금 로펌 공익 네트워크가 만들어져 있는데 이런 데서 좀 연대하고 협력하고 또 특히 새로 변호사가 된 전연차 변호사들이 좀 공익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로펌 내 시스템을 좀 정비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만 조금 걱정이 되는 것은 그 로펌이 특히 또 대형 로펌이 사회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활동들이 좀 있었는데 그런 활동을 희석시키려는 노력으로 공익 활동이 사용되어서는 안 되고 좀 접근할 때 조심스러울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또 잘못된 점에 대한 비판이 계속해서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작년에 실태조사를 할 때 제가 가장 좀 뼈저리게 느꼈던 것은 지역에서 활동하는 변호사가 너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사실 본인이 공익 전업 변호사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서 지역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는 그 동행이 거의 유일합니다. 제가 이번에 두루에서 하는 사업으로 장애인권 상담사 매뉴얼을 만드는 사업을 했었는데 그 매뉴얼을 만들어서 교육을 하는 것이 이 사업의 목적이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지역에 가서 상담을 하고 교육을 해보니 변호사를 처음 이렇게 좀
가깝게 만나는 것이 처음이라고 하시는 활동가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지역에는 변호사가 없냐고 묻기도 하고 제가 실제로 상담을 해봤을 때는 단건으로 끝날 수 있는 상담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 지원을 해야 하는 일이 많은데 그런 일은 사실상 불가능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로스쿨은 전국적으로 25개의 로스쿨이 있고 또 굉장히 지역에도 로스쿨 인원은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새로 이제 배출되는 변호사들은 대부분 서울에 개업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로스쿨과 좀 지역의 변호사들이 좀 연계될 필요도 있고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펀드의 확대인데요. 아무래도 좀 공익변호사 급여를 지원하는 것은 물론이고 아까 소송 비용 얘기도 많이 나왔는데 공익변론 활동 자체를 지원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로펌공익 네트워크 차원에서는 좀 규모가 있는 펀드를 만드는 것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지금 공익 변호사들은 사실 좀 희생하고 헌신하는 면이 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개인의 헌신과 희생으로는 사실 지속 가능하지 않은 부분들도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회가 좀 변화하면서 사회 구성원들의 이제 욕구도 많이 달라졌는데 이를테면 일과 가정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 그런 부분들, 또 급여를 어느 정도를 받아야지 적정한 것인가, 그런 것들은 새로 젊은 변호사들은 많이 좀 고민을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또 기존 변호사로서 기대되는 역할은 이것과는 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또 변호사는 도제식으로 교육을 하는 것이 좀 제대로 일을 배우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그럼 그 사이에서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 이런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공익변호사는 어떻게 등장을 하는가 고민을 해봤는데 그 작년 실태조사에서 많은 분들이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서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조영래 변호사님 비롯한 공감 변호사님들도 그렇고 모범 사례가 있으면 그것을 보고서 저런 변호사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에 이 길에 뛰어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모델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고민은 저희가 작년에 했던 실태조사 자료집을 좀 꼭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